이번 영상에서는 우리가 3단원인 생활공간과 사회라는 단원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산업화, 도시화로 인한 변화와 관련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69페이지 펴면 됩니다. 산업화와 도시화의 전개에 대한 수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교과서 69페이지 오른쪽 상단에 보면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이 그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이 그림은 쇠라라고 하는 화가가 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이 그랑자트 섬이라는 곳은 프랑스라는 도시의 수도는 파리이고요. 파리라는 도시가 프랑스에서 가장 큰 도시입니다. 이 도시를 흐르는 강을 센강 또는 센느강이라고 하는데 그랑자트 섬은 이 센느 강에 있는 섬입니다. 프랑스에서 엄청 멀지는 않은 그런 지역에 있고요. 이 그랑자트 섬은 이 쇠라가 그림을 그린 이 당 19세기쯤이 될 거예요. 이 시기에는 교외 지역에 속하는 도시에서 조금 떨어진 멀리 있는 지역에 속하는 그런 한적한 전원지대였습니다. 프랑스가 19세기 후반에 교통의 발달에 따라서 기차라는 수단이 사람들이 흔히 이용을 할 수 있는 대중교통이 되고 노동자의 노동 조건이 개선이 되면서 도시에 사는 노동자들도 휴일이라는 것이 생겨서 휴일에는 가까운 교외 지역에 나갈 수 있게 되었어요. 이 쇠라라는 화가는 그 당시에 파리 사람들이 많이 휴식을 취하고 휴양을 갔던 이 그랑자트 섬에서 여가를 즐기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정밀한 그림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는 산업화 이후의 사람들의 생활에 대해서 유추를 할 수가 있어요. 산업화 이전의 시기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농업에 종사를 했습니다. 농업 중심의 사회에서는 일과 여가가 크게 분리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본인의 집과 멀지 않은 곳에 자기들이 농사를 짓는 그런 농지가 있었고 논이나 밭을 수시로 들여다보았습니다. 평일이라고 들여다보고 주말이라고 논밭에 안 가는 게 아니고 거름을 뿌릴 때나 씨앗을 뿌릴 때나 수확을 할 때에는 평일이든 주말이든 상관없이 일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산업화가 진행되고 난 이후에 도시에는 공장이 많이 생겼고요. 이 공장에서는 노동자들에게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할 때까지 공장에서 보내는 시간 동안은 엄격한 규율과 노동에 집중하는 근로시간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평일, 특히 출근해서 퇴근하기까지의 그런 근로시간 동안에는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그 시간 동안은 근로에 집중을 하고 퇴근하고 나서 그리고 출근하지 않는 주말 동안에는 휴식을 취하는 여가라는 개념이 본격적으로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동시에 시간은 금이다 라는 그런 생각과 말이 등장하고 강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쯤 해서 각 도시마다 시계탑이라는 것이 들어서게 되었어요. 출근 시간을 봐야 되고 퇴근 시간을 봐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산업화, 도시화랑 관련한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림의 내용을 요약을 해보면 19세기 후반에 기차가 대중교통이 되고 노동 조건이 개선되어 휴일이라는 게 생겨나면서 도시 노동자들도 가까운 교외에 나가 여가를 즐길 수 있게 되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산업화라는 단어의 뜻을 한번 살펴볼게요. 산업화라고 하는 건 산업 구조의 고도화라는 말과 동일시 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산업의 구조에 차수가 올라간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산업이라는 건 어떤 것들이 있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지금은 4차 산업 시대, 4차 산업 혁명이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그리고 5차 산업도 있고 6차 산업도 있습니다. 점점 갈수록 더 숫자가 높은 차수의 산업이 등장하게 될 거예요. 1차 산업은 우리가 무엇을 이야기를 하냐면 자연에서 얻는 산물을, 상품을 그대로 시장에 내다 파는 것을 1차 산업이라고 합니다. 2차 산업은 이 1차 산업의 생산물을 가지고 와서 가공을 해서 특히 공장 이런 데서 가공을 하겠죠. 가공해서 상품을 만드는 것을 2차 산업이라고 하고요. 3차 산업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서비스,
만드는 산업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미용실에 가면 머리를 잘라주죠. 그 머리 자르는 것, 3차 산업인 서비스업이고요. 여러분들이 수업을 듣는 이 수업이라는 거, 눈에 보이지 않는 상품으로 정형화할 수 없는 거죠. 이런 것들 전부 다 3차 산업인 서비스업이 됩니다. 사회가 발전하고 산업화가 진행이 되면 옛날에 산업화가 발생하기 이전에는 1차 산업 중심의 사회들이 점점 시간이 갈수록 숫자가 높아지는 고차 산업의 사회로 변화하는 것을 우리는 산업 구조의 고도화 또는 산업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농업과 같은 1차 산업 중심의 사회가 2차 산업이 주로 공업이고 3차 산업이 주로 서비스업이에요. 그래서 2차나 3차 중심의 사회로 변화하는 현상을 우리는 산업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의 산업화를 보게 되면 1960년대 이전은 우리나라는 1차 산업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농업, 임업, 어업 중심의 사회였다라고 할 수 있고요. 1960년대부터 해서 우리나라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는 것을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들어봤을지 모르겠는데 새마을 운동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산업화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여러 지역에 공장 단지인 공단을 만들게 되는데 공단을 주로 서울이 있는 수도권과 남해와 동해 바다에 접해 있는 남동 이해 지역에 큰 공장들을 만들어요. 이렇게 공장들을 만들게 되면 이런 큰 공장들은 많은 사람들을 고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촌락에 있는 지역에서 사람들이 도시로 이사를 하고 이주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몰리게 되면 사람들이 살아감으로써 필요하게 된 서비스업이 많아지게 돼요. 그러면서 3차 산업인 서비스업도 증가를 하게 됩니다. 선생님이 아래쪽에 도시를 두 가지로 나누어 놨어요. 여기에 있는 것들은 수도권에 있는 도시들입니다. 수도권은 주로 서울, 인천, 경기도를 묶어서 수도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지역들 중에서 대구랑 구미는 우리나라 1960년대의 산업화를 이끌었던 공업이 노동력 중심의 전자제품 조립과 섬유산업이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끌었던 도시들이 대구와 구미고 울산과 부산, 창원, 포항, 여수 이런 도시들은 남해와 동해, 바다에 입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경공업으로부터 돈을 어느 정도 번 뒤에는 중화공업이라고 해서 돈이 많이 들고 큰 물건들을 생산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런 공장들은 원료도 많이 들게 되고 노동력도 많이 필요로 하는데 우리나라는 자원이 많은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원료를 수입하기 쉽고 만든 제품들을 수출하기 쉬운 바닷가에 많이 입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산, 울산, 창원, 포항, 여수 이런 도시들은 전부 다 남해와 동해에 위치를 하고 바다에 접해 있는 큰 공단이 있는 지역이에요. 이러한 도시들을 중심으로 우리나라가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프는 우리나라 산업 구조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는 도표입니다. 그래서 도표를 보면 빨간색이 농림어업을 나타내요. 이게 1차 산업이겠죠. 초록색은 광공업 2차 산업이고요. 파란색은 사회간접자본 및 서비스업 3차 산업을 이야기를 합니다. 60년대, 70년대까지만 해도 빨간색인 1차 산업의 비중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런데 1차 산업의 비중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걸 볼 수 있고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나라 산업 구조는 1차 산업 중심에서 2, 3차 산업 중심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라는 것을 도표에서 해석해 낼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화에 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이 도시화에 관한 영상은 선생님이 영상 오른쪽 상단에 링크를 걸어 두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링크를 보고 오세요. 도시화라고 하는 거의 정의는 두 가지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도시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이 높아지거나 또는 도시적인 생활 양식, 우리의 생활 양식을 영어로 하면 라이프 스타일이 되겠죠. 이런 도시적인 모습이 확대되는 현상을 도시화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생활 양식은 수치로 표현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도시화의 수치는 보통 인구의 비율을 가지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럼 도시의 인구 비율이 높아지려면 도시의 수가 증가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나는 이 지역에 계속 살았는데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도시가 아니다가 도시가 되게 되면 나는 도시인이 되게 되는 거고요. 또는 도시로 이주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증가를 해도 도시의 인구는 늘어나게 됩니다. 전 세계의 도시화 양상을 보면 선진국의 도시화와 개발도상국의 도시화는 굉장히 다른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도시화율 곡선이라는 게 나오게 되는데 도시화율 곡선은 뒤에서 자세하게 한 번 더 하게 될 겁니다. 도시화율 곡선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시간에 따라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비율이 얼마나 증가를 하느냐를 나타내는 건데 선진국의 도시화율 곡선은 도시에 있는 인구의 증가의 시작이 좀 빨리 됩니다. 그리고 완만하게 증가를 하고 정체되는 시기도 좀 이른 편이고요. 개발도상국의 도시화는 도시화율의 증가하는 시기가 늦고 도시화율이 증가하는 그 각도가 굉장히 급합니다. 짧은 시간에 도시화가 이루어졌어요. 그럼 이러한 두 가지의 도시화 양상을 보면 선진국의 도시화는 도시화율의 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하고 그리고 도시의 인구가 증가하게 된 원인이 사회적 증가라고 해서 다른 데서 도시가 아닌 곳 촌락이었죠. 우리 지난 시간에 도시와 촌락 했었습니다. 촌락에서 도시로 사람들이 이사를 하고 이주를 해와요. 그런 거를 촌락에서 이동, 이주해서 방향을 도시로 향한다라고 해서 이촌향도라고 합니다. 이런 이촌향도를 통해서 사람들이 도시로 많이 이주를 해와요. 그런 걸로 인해서 도시의 인구가 증가를 하게 되고 그리고 도시의 분포를 보면 그 나라에서 1등 하는 도시의 인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각 도시의 인구가 비교적 균등하게 배치가 됩니다. 이거를 인구의 순위 규모 분포라고 하는데 순위 규모 분포를 구하는 방법은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2등 하는 그 다음 순위의 도시는 1등 하는 도시의 반이 되고요. 그리고 순위가 3위인 도시는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의 3분의 1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면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것을 인구의 순위 규모 분포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개발도상국의 도시화는 도시화 자체가 늦게 시작이 되고요. 도시화율 곡선의 기울기가 굉장히 급합니다. 그리고 도시의 인구가 증가하게 된 원인이 선진국처럼 촌락에서 도시로 이주해오는 사회적 증가도 있지만 여기는 아직 출산율이 높기 때문에 아이를 많이 낳아요. 그래서 출생과 관련한 인구 증가를 자연적 증가라고 합니다. 이런 사회적 증가와 자연적 증가가 동시에 일어나서 인구가 굉장히 많이 빨리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지역은 종주도시화가 발생을 하는데 종주도시화는 인구 순서로 도시를 배열을 했을 때 2위 하는 도시의 2배를 곱하면 원래는 인구수가 1위 하는 도시의 인구수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보다 1위 도시, 인구수가 1위를 차지하는 도시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2위 하는 도시의 인구수에 곱하기 2를 해도 1위 하는 도시의 숫자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종주도시화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인구 순위가 2위인 도시가 부산이에요. 부산이 350만 정도가 되거든요. 여기에 2를 곱하면 700만 정도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인구 1위 하는 도시인 서울의 인구 수는 960만 정도가 되어서 우리나라는 종주도시화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도시화는 언제 발생했냐라고 하면 산업화로 인해서 이촌향도 현상이 활발해지면서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에 도시에 살고 있는 인구의 비율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언제냐면은 1960년대 경제개발 계획이 추진되어서 수도권, 남동이매 지역에 공업이 발달하고 공업도시가 발달하면서 도시가 발달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우리나라 도시화율의 변화입니다. 이거를 보고 그래프를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 나와 있는 이 숫자들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에 도시에 살고 있는 인구의 비율을 나타낸 거예요. 도시에 살고 있는 인구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라는 걸 알아야 하고 그리고 각각의 수치를 봤을 때 1960년에는 도시에 살고 있는 인구의 수가 대략 40%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60%는 어디에 사냐? 촌락에 살고 있다라는 것도
해석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70년대, 80년대쯤이 도시화율 이 곡선의 기울기가 다른 시기보다 좀 급한 편이죠. 그래서 이때가 좀 급하다. 도시화율이 빠르게 진행되었다. 라는 걸 해석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1970년과 2010년의 우리나라 도시의 수와 도시 인구 수의 변화를 나타낸 거예요. 1970년에는 색칠되어 있는 도시의 숫자가 2010년에 비해서 숫자가 적은 편이고요. 그리고 도시가 주로 수도권 혹은 서울과 대전, 대구, 부산을 잇는 경부축을 중심으로 큰 도시들이 발달을 했습니다. 근데 2010년을 보면 도시의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요. 수도권의 도시가 엄청나게 늘어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과서 69페이지 아래쪽에 있는 사진입니다. 이거에 대한 내용은 교과서에 있는 글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선생님은 좀 추가되는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인류의 역사라고 하는 건 도시와 함께 발전을 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는 도시가 먼저 생겼냐, 촌락이 먼저 생겼냐라고 질문을 하면 보통 촌락이 먼저 생겼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사실 인류의 정주 환경은 도시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류 최초의 도시가 4대 문명 중 하나인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근처에서 생겨났고요. 바벨로니아의 수도인 바빌론, 고대 그리스의 대표적인 도시 국가인 아테네, 로마 제국의 수였던 로마, 이런 여러 가지 도시에서 국가들이 탄생하고 제국이 만들어지고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공화국이 등장을 했습니다. 도시의 도라는 단어는 도읍지, 수도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초기에 도시는 정치 중심지를 의미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중세시대에는 도시를 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곽이라는 게 건설되면서 성곽도시가 형성이 되었고요. 또 시간이 흐르면서 16세기 이후에는 특히 유럽을 중심으로 상업이 부활함에 따라 이 상거래가 도시를 중심으로 진행이 되었어요. 이런 상업의 발달을 이끈 도시로는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봤을 수도 있는 이탈리아에 있는 피렌체, 제노바, 밀라노, 베네치아, 함부르크 같은 도시들이 대표적인 이 시기의 상업도시였습니다. 또 시간이 흘러 산업혁명이 발생을 하면서 산업혁명은 공업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또 다른 성격의 도시를 만들어냈어요. 산업혁명이 발생을 하게 되면서 도시마다 공장들이 많이 들어서게 되고 이런 공장들은 상품을 대량적으로 공장제 기계공업을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공장에서는 대량으로 생산된 물건을 보관하기 위해서 창고들도 많이 생겨나게 되고요. 그리고 공장은 노동자의 고용을 촉진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촌락을 떠난 많은 사람들이 도시의 노동자로 몰려들게 되었고 도시에는 도시민들이 증가하게 되면서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상업, 금융업, 서비스업 같은 것들이 발달을 하면서 근대 도시는 점점 생산보다는 소비가 더 큰 비중을 차지를 하게 됩니다. 또한 19세기 중반을 넘어서게 되면서 대도시는 대규모의 소비를 창출을 하면서 자본주의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갔어요. 그래서 도시가 만들어짐에 따라서 자본주의가 발달을 하게 됩니다. 도시란 단어에 시란 단어는 시장을 의미해요. 그래서 근대의 도시는 시장을 기반으로 형성되고 발전해 왔습니다. 또한 대도시가 만들어지고 출현하고 나타나게 되면서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인해 도시 간의 상호작용이 증가를 하게 되면서 여러 개의 대도시가 연속된 거대 대도시권이라는 것도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대도시권의 예시로는 미국 북동부에 있는 뉴욕에서 워싱턴을 잇는 메갈로폴리스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도시가 돼요. 선생님이 지금까지 설명한 건 전 세계적인 도시의 발달을 대략적으로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그러면 아래쪽에 열린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도시는 어떻게 발달해 왔을까? 여러분들이 찾으면 가장 좋겠지만 선생님이 일단 답을 보여줄게요. 우리나라의 도시화를 보면 우리나라는 조선시대 한양을 중심으로 해서 그 각 지방의 행정 중심지가 발달했어요. 또한 1960년대 이후에는 산업화로 인해 서울이나 부산 같은 대도시가 성장하면서 대도시로 인구가 모이고 집중되기 시작했습니다. 1970년대에는 남동임의 지역에 중화공업이 발달을 하면서 포항의 제철공업, 울산의 자동차 공업, 창원의 조선공업과 같이 여러 신흥 새롭게 나타난 공업 도시들이 성장을 했어요. 1980년대에는
대도시의 인구랑 기능을 분산하기 위해서 위성도시가 발달하였고요. 90년대 이후에는 여러 신도시가 건설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아까 선생님 설명했던 도시화 곡선이라는 겁니다. 도시화 단계를 나타낸 곡선이라는 말이고요. 도시화 단계를 나타내는 도시화 곡선을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초기 단계, 가속화 단계, 종착 단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초기 단계랑 가속화 단계랑 종착 단계를 나누는 기준을 사실 학자들마다 달라요. 그래서 이 초기랑 가속화를 나누는 기준을 30%로 잡기도 하고 25%로 잡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가속화 단계와 종착 단계를 나누는 기준을 80%로 잡기도 하지만 75% 정도로 잡기도 해요. 여튼 초기 단계에서는 이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도시에 막 몰려 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도시화율이 좀 낮은 편이에요. 그런데 산업화, 도시화가 진행이 되면서 촌락에 사는 인구들이 도시의 고용을 위해서 이주하고 이사를 하는 이촌양도 현상이 발달하게 돼요. 이때는 도시화율의 그래프가 급격하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시기가 지나게 되면 도시에 더 이상 인구들이 많이 몰리지 않게 돼요. 그래서 완만한 경향을 띠는 종착 단계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도시화율이랑 다시 비교를 해봤을 때 6, 70년 또는 80년대 정도까지 기울기가 좀 급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90년대 이후로는 완만한 그래프의 기울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종착 단계 정도로 보고 있고 우리나라의 도시화율은 지금 90% 이상이다라는 말을 우리나라 인구의 10명 중에 9명 이상은 도시에 살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도시화 곡선을 정리를 해보면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초기 단계, 가속화 단계, 종착 단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초기 단계는 대부분의 인구가 농촌에서 1차 산업에 종사하는 단계로 도시화율이 낮고 도시화 속도가 느립니다. 가속화 단계는 도시화, 산업화가 보통 같이 진행이 되면서 도시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도시화율이 급증하고 있는 단계로 산업화로 인한 이촌향도 현상, 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종착 단계는 전체 인구의 70 혹은 80% 이상이 도시에 거주하고 도시 인구 증가율이 둔화되며 도시 인구 증가율이 둔화되고 낮아진다라는 말이지 도시의 인구가 줄어든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역도시화 또는 교외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